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난 3월 달 25일 날 미국에서 잘 주목이 안 됐는데 굉장히 큰일이 하나 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날짜로 4월 9일 날 드디어 그게 수면 위로 좀 부상을 합니다. 이 미국의 현존 위협 대응 비상회의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 여론을 모아야 할 때 그때 생겨나서 몇 년 활동하고 또 없어졌다가 또 생겨나서 또 활동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그게 하나 떴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게 뭔지 좀 살벌합니다. 그 제4차 현존위협 중국 대응 비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요, 3차까지는 그냥 현존위협 대응 비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비상은 제가 넣은 말이고, 현존위협위원회가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Committee for Present Danger. 근데 요번 4차 때는 Present Danger China 그렇게 했으니까 중국 자체가 미국의 지대한 현존 위협이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차 비상위원회 이름을 저는 번역하기를 현존위협 중국 대응 비상위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3월 25일 날 발족을 했고요. 국방, 정보, 다음에 중국 인권, 중국 종교 인권 뭐 이런 거에 관한 종교 자유 이런 데 대한 활동가들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모였어요. 이건 일종의 이제 초당적 거국 비상위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이다. 생생한 위협이다. present danger다. 이렇게 규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써서 규정했어요. 침략적 전체주의 주적. 그러니까 aggressive totalitarian foe인데 여기서 우리가 침략적 주적이라고만 해도 이게 상당한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70년간 미국의 주적은 소련 및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주적을 foe라 그러면 enemy보다 좀 커요. 숙적이라는 뜻이니까 이 철천지 원수 사이에 그 불구대천에 함께 하늘을 이고 못 사는 그러한 원수란 소리죠. 숙적, foe니까. 그러니까 침략적 숙적이라 그래도 주적이라 그래도 큰 뜻인데 여기에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2월 말에 저기 CPEC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 연합에서 주최하는 해마다 열리는 보수주의 정치 행동 컨퍼런스 CPEC이라는 그 행사에 갔었는데 가서 이제 잘 알려진 이제 그 고든 창 또 좀 덜 알려져 있지만 타라오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 이런 분들이랑 같이 앉아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마이크만 넘어오면 계속해서 토탈리테리언이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중국을 부를 때는 토탈리테리언 리액션, 시진핑 토탈리테리언 리액션, 그러니까 중국 전체주의 반동. 그 다음에 한국을 부를 때는 쿼자이 토탈리테리언이즘, 유사 전체주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전체주의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공산당, 빨갱이 이런 것보다 훨씬 뜻이 강합니다. 전체주의라 그러면 이거는 폴포트, 스탈린, 히틀러 이런 걸 연상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북한을 그 공산주의라고 백서를 쓰질 않고 유엔 백서, 북한 인권 백서 나왔을 때 이게 2014년인가 13년인가 그 백서에 보면 토탈리테리언 레짐, 전체주의 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그 예를 들면 그 트럼프가 2017년 11월에 와서 한국에서 국회 연설을 했을 때 북한을 부를 때 그러니까 호전적 사교, 밀리터리 컬트라고는 불렀지만 거기에 토탈리테리안 컬트, 전체주의 사교라고까지는 안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주의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이건 정말 아작을 내야 될 상대로 칭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공산국가 이러면 아작을 내야 될 상대가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근데 전체주의 이러면 아작을 내야 될 상대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살벌한 단어인데 이거를 중국에 대해서 침략적 전체주의 주적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진짜 이 그 생사를 가늠해야 되는 주적으로 등극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께 감히 경축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버텨보세요. 열심히 버텨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25일 날 떴고 3월 25일 날 4월 9일 날 제1차 의원 초청 라운드 테이블이 열립니다. 원탁 점심 먹어가면서 원탁에서 논의하는 한 3시간짜리 세션이 열리는데 이 CPDC 그러니까 현존위협 중국 대응 비상위원회 현존위협 중국 비상위원회의 사명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밝혀놨나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죠. 살벌합니다. CPDC의 사명은 공중교육 및 홍보를 통해 중국에 의해 초래된 전통적 내지 비전통적 국가 위기에 대해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의 소련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공산 중국은 미국 및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 실존적이며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인 위협이다. 이에 우리 미국인은 중국이라 불리는 위협을 격퇴하기 위해 defeat란 단어를 썼어요. 위협을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우선 조치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다듬어야 한다. 우리 현존위협 중국 대응 비상위원회는 중국 전문가들, 국가안보 관련자들, 인권 및 종교 자유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식견, 전문성, 열정을 모아내는 우산 조직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 CPD가 하는 일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여론전이에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는데 앞에서 나팔수 역할을 해요. 아주 강력한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전쟁으로 이제 드라이브 걸겠다는 소리예요. 면면을 한번 보시죠. 살벌합니다. 제가 뭐 다른 그림 할 것도 없이 그냥 면면을 그냥 쫙 썼습니다. 우선 보면 브라이언 케네디는 클레먼트 연구소인데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졌지만 클레먼트 연구소라는 게 굉장히 큰 연구소예요. 경제 정책을 주로 다뤄온 연구소인데 시장을 제도 발전으로 봐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사상 싱크탱크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링컨을 극찬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들의 대부분은 링컨에 대해서 좀 야리꾸리한 태도를 취해요. 왜냐하면 링컨이 분명히 미 공화당을 만든 주역 중에 하나고 미 공화당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 하나지만 그 정책이 굉장히 개혁적이기 때문에 링컨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수주의자들도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에 큰 돈을 대는 부호 형제가 있죠. 코크 형제. 코크 형제에 있는 케이토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케이토 재단이라는 싱크탱크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링컨에 대해서 무지하게 비판적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도 결국은 노예 해방으로 가는 건데 괜히 피바다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링컨을 비판을 해요. 반면에 이 클레먼트 연구소는 같은 보수주의라고 하더라도 카토 재단이나 케이토 재단이나 혹은 미제스 연구소와 달리 링컨을 극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의장은 프랭크 게픈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 인물이에요. 이게 대표적 반이슬람 인사고요. 뭐 갖가지 음모론을 많이 제기합니다. 거의 핵폭탄급 음모론을 막 제기하는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도라이 극우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울시, 클린턴 정부 때 따돌림 당한 CIA 국장이죠. 이 사람은
클린턴 정부 때 클린턴이랑 계속 마찰을 일으켰어요. 클린턴 정부가 이 아들 부시가 워낙 개판을 쳐나갔고요. 그 네오콘 인맥, 옛날 레이간 인맥 중에 일부가 클린턴 때 클린턴을 지지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울시가 레이간 인맥인데도 클린턴 정부 때 CIA 국장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클린턴한테 계속 찬물 먹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클린턴 대통령이랑 관계가 안 좋다고 하는데 별로 뭐 관계 안 좋을 거 없어. 왜냐? 애초 관계라는 게 없거든. 그 정도로 이 클린턴에 의해서 물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현직 중에 굉장히 재밌는 직이 하나 있는데요. 제니 에너지의 이사입니다. 제니 에너지의 이사에는 그 아들 부시 때죠. 아들 부시 때 그 국방장관을 했나요? 딕 체니 국무장관을 했나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 언론 재벌 머독, 루퍼트 머독.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에이스죠. 제이콥 로스차일드 백작. 이런 사람들이 제니 에너지의 이사입니다. 참고로 제니 에너지는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골란 고원.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이죠.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죠. 한 50년간. 골란 고원의 일설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런 거 잘 발표 안 하니까 무지막지한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골란 고원에. 거의 사우디아라비아급 석유가 매장돼 있다 그래요. 그 좁은 땅에. 골란 고원 좁거든요. 서울시만 해요. 그 일대 사우디 정도에 해당하는 석유가 매장돼 있고 그 골란 고원 석유 시추권을 가지고 거기서 석유 탐사를 해온 회사가 제니 에너지입니다. 이 제니 에너지의 이사는 여기서 보신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 딕 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었나 국무장관이었나 아들 부시 때. 그다음에 루퍼트 머독 그 언론 재벌 그리고 제이콥 로스차일드 가문의 에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사예요. 그러니까 이 노는 급을 좀 알 수가 있죠. 어떤 급의 인물들인지.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버네트고요. 이 사람은 이데올로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론적으로 세워서 막 떠드는 사람이고 레이간 때 인문학 연구기금 이사장을 했고요. 교육부 장관을 했고요. 아주 살벌한 그 보수주의 인사입니다. 마약 사범에겐 구속적 부심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하고요. 스티브 배넌이라 그러면 잘 아실 거고요. 그 아주 살벌한 전투적인 이데올로그죠. 그 다음에 마크 헬프링 이건 그 작가고요. 윈터스테일이라고 영화화도 됐죠.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고요. 바푸 이건 중국 인권운동의 대부입니다. 이 사람 통하면 중국의 모든 분야의 인권운동가들하고 다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샤 공 이 사람은 작가고 칼럼니스트예요. 중국에서 나온 여자죠. 그 다음에 리안차오 한 이 사람은 중국계 미국에서 훈련받은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버이킨 이 사람은 국방정보차관보고요. 특수작전통이고요. 그 다음에 에드 팀퍼레이크 이 사람은 군사전략가고 저술가고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Year of the Rat. Year of the Rat는 1996년을 가리키고요. 그게 쥐의 해였을 거예요. 1996년이 쥐의 해인데 그 96년인가 그럴걸요. 잠깐만 쥐 맞췄자. 쥐의 해가 맞을 겁니다. 94년, 95년. 잠깐만요. 97년이 어떻게 아니 우리가 2019년이 돼지니까 그렇죠? 맞죠? 1995년이 돼지고 되고 1996년이 쥐의 해죠. 돼지 다음이 쥐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클린턴 정부가 중국과 비밀스러운 거래를 해서 미국의 국익을 저버리고 중국의 호의를 봐줬다 이걸 폭로한 아주 핵폭탄급 폭로
뭐라 그럴까 군사 해설서였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 슈나이더 이 사람은 네슬레 회장이고요. 전문 경영인이에요. 네슬레 회장들이 보통 네슬레 출신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바깥에서 픽업된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 다음 리차드 피셔 이 사람은 달라스 연방은행 이사장을 했죠. 미 연준이 전국 주요 도시에 가끔씩 이렇게 그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텍사스 지사의 이사장을 그러니까 달라스 지사의 이사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2007년에 이미 금융위기가 이제 곧 온다. 그래서 사실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의한 그 주택 머기지 2차 금융에 의한 2차 파생상품 금융위기를 경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행크 쿠퍼 이 사람은 레이건 행정부 미소 군축 협상 대사를 했고요. 우주방위 전략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웨일 이 사람은 전략 전문가고요. 제임스 파넬 이 사람은 미 해군 정보 참모인데 오바마 때 중국의 전쟁 능력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 했다가 해고됐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 볼까요? 또 누가 있나? 댄 블루멘탈 이 사람은 가끔 여기저기서 인용되는 사람이에요. 싱크탱크 AIE의 굉장히 큰 싱크탱크죠. 미국 기업연구소 그게 아시아 팀의 총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판 모셔 이 사람은 인구학자고요. 굉장히 유명한 인구학자예요. 반낙태운동하고요. 반중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브래들리 타이어 이 사람은 정치학자고요. 군사학 교수고요. 이런 면면들이 이게 상당히 살벌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뭐 할 거냐. 다른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가 그동안 뭐를 했는지 보면 압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4차가 뭐 할 건지. 자, 제일 먼저 만들어졌었던 제1차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가 뭐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1950년대 공화당을 내부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금 조금 이렇게 상상이 안 미치지만 미국 공화당은 원래 고립주의 전통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트루먼이 대통령을 했죠. 우리 6.25 때. 그래서 이 트루먼이 그때 대통령일 때 NSC 68, 68이라는 숫자가 붙은 거는 그 보고서가 68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NSC 68이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당시의 비밀 보고서인데 이게 소련에 대해서 공산권을 고립화시키는 냉전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냉전 기획서입니다. NSC 68이. 그런데 5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이제 52년 대통령 선거는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컸어요. 왜냐면 저것 때문에 특히 그래요. 한국전 때문에 그러니까 6.25 때문에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공화당에 이제 근데 누가 그때 강자냐? 로버트 태프트가 강자예요. 근데 이거 완전 이 사람은 고립주의자거든. 이 사람 되면은 뭐 6.25고 뭐고 중간에 다 걷어치우고 바깥에서 다 방 빼고 난리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제1차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아이젠하워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통령을. 아이젠하워는 굴러온 돌이에요. 원래 선수도 아니에요. 그냥 픽업해서 로버트 태프트 당내 경선에서 깨게 만들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당선시켰다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냉전구도를 그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 냉전구도 그대로 끌고 가면서도 얼마나 소심한지 공화당 대통령답게. 공화당 대통령들이 그랬다고 옛날에. 얼마나 소심한지 한미 방위조약을 안 맺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야 너희 한미 방위조약 안 맺으려면 우리 전쟁 계속 할 거야. 너희가 돕든 안 돕든. 그렇게 개겨버렸다고요.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하고. 그래서 한미 방위조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1차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라는 그런 민간 조직이 떠가지고 공화당 내에 차기 대통령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로버트 태프트라는 고립주의자를 꺾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를 띄워서 듣보잡이야 아이젠하워는 공화당 멤버가 아니었다. 아이젠하워 띄워서 로버트 태프트 꺾고 냉전 구도를 아이젠하워가 실행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렇게 실행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한미 방위 조약이 맺어진 과정을 보면 여전히 고립주의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운함 만났을 때 약이 올라가지고 회담장에서 환담장이죠. 회담이라 환담장에서 환담하다 박차고 나가면서 옆방 가서 SOB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Son of bitch. 저 개땡땡이라고. 운함 이승만더러.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입에서 쌍욕을 끌어낼 정도로 미국 대통령을 쥐고 흔들고 갖고 놀았던 대통령이 바로 우리 운함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자, 이 철없는 아이젠하워로 하여금 그래도 냉전 구도를 지키게 만들고 그거를 이어가게 만든 게 바로 제1차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였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살벌합니다. 제임스 코넌트라고요. 아마 이 사람이 그 역대 하버드대 총장 중에서는 가장 그 개혁적이고 일을 많이 한 총장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그 원폭 개발에도 깊게 관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원폭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시 보리스는 육군 장관 출신이라고요. 근데 지금 육군 장관하고는 다르다고요. 왜냐? 1945년에 육군 장관이라는 건요. 미국의 주요 전력이 육군이에요. 그때는 해병이나 해군이나 세계 제2차 세계는 막 끝난 상태니까 해병이나 해군이나 뭐 공군보다도 육군의 파워가 그래도 먹어주는 육군이죠. 육군 파워가 셀 때죠. 그 육군 장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왁구를 짜고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에는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NS-68 냉전전략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했죠. 그 덕분에 1950년에 만들어진 NS-68이 1991년 소련이 망할 때까지 고스란히 유지됐습니다. 그 큰 골격이. 제2차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는요. 여기도 큰 일을 했어요. 이건 1970년대 이제 중후반인데 이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월남전에서 깨지죠. 월남전에서 깨지고 이제 온 반전 운동 막 휩쓸고 하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황당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죠. 카터. 조지아 땅콩 농장주. 인권 카터. 인권 카터? 개뿔이나 인권 카터. 카터 재단에 가서 저기 북한에 대해서 성명서 나온 거 보세요. 완전히 친북 종북 성명서예요, 이거는. 카터가 1979년인가 우리나라 와갖고 그 국회 연설하면서 박정희 정권 깨부시라고 사실상 그 의미의 말을 여러 차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살벌한 사람이에요. 카터가. 어쨌거나 이 카터가 그렇게 미국 정치를 개 작사를 내고 있는 와중에 이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가 떠서 레이건 정부를 탄생시킨 거예요. 레이건도 제2차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멤버들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윌리엄 케이시 CIA 국장, 리차드 알렌 국가안보보좌관, 진 커크 패트릭 사진에 여기 오른쪽 여자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은. 유엔에서 계속해서 소련 공격하는데 선봉에 섰던 여자죠. 존 레만 해군 장관, 조지 슐츠, 이 조지 슐츠도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국무장관. 또 레이건 본인. 이게 제2차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의 면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차 현전위협 대응 비상위원회는 생기다가 말았어요. 이건 2004년인데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었는데 그건 활동 없이 끝난 게 이게 아들 부시 정부 때 부시가 막 저기 뭐 이라크 전도 벌이고 아프간 전도 벌이고 막 전쟁을 막 벌이고 나가니까 여기서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뜨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요번에 제4차가 뜬 거예요. 제4차가. 그럼 4차의 면면을 아까 살펴보셨고요. 이 제4차는 현전위협 중국 대응 비상위원회. 이름부터 특이해요. 그냥 CPD가 아니라 CPDC. 그러니까 Committee for Present Danger China. 그래서 중국을
딱 이름에 박아버렸어요. 중국이라 불리는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비상위원회다 이 뜻이죠. 이거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건가 한번 살펴보시죠.